또 다른 규제를 지금 또 맞닥뜨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본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ESG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사실 ESG 위원회 상반기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꼴로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기업 ESG 위원회 설치였어요. 보도자료 유형을 쭉 분석을 해보면 ESG 위원회 설치한다, ESG 관련한 채권 발행한다, ESG 관련한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 아니면 글로벌 어떤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는 내용, 새로운 ESG에 관련된 뭐 수소나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탈탄소 관련한 새로운 사업 전략 발표하는, 뭐 대충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보도자료들이 요약이 되는데, ESG 위원회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집계를 하다가 나중엔 집계를 포기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ESG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ESG 위원회를 일단 만들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준비가 좀 부실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신 지배구조연구소에서 지난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10대 그룹 그 이사회 내 ESG 위원회 형식적인 설치 및 제언, 이런 제목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ESG 위원회와 내부 거래위원회의 어떤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10대 그룹 상장사 106개, 여기에서 위원회는 355개, 그러니까 한 기업당 한 3.3개 정도의 위원회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106개 회사 중에서 ESG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한 50곳,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한 거죠. 이 중에서 23곳은 2021년 올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아마 작년에 만들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50곳의 거의 대다수가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올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위원회는 62곳 정도였는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ESG 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는 IR 활동에 국한해가지고 실적을 계획하거나 보고하는 기구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보고기구다. 그 예로 의결 안건은 5개에 불과했는데 보고 안건이 42건이었다. 물론 올 상반기에 설치해가지고 이 10대 그룹의 50개 ESG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예 뭐 의견이든 보고든 활동 자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갖고, 이거는 이미 자료가 사업보고서든 지배구조 보고서든 보고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치를 한 거니까요. 두 번째, 내부거래위원회 62개 중에서 29개, 한 절반 정도가 의결 안건을 같은 날에 이사회에서 똑같이 재의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같은 날 이사회도 모이 소집되고 내부거래위원회도 소집되고 이 사회 이사가 여기의 또 위원회 사회 이사이기도 하니까 중복 겹치기 출연이 많으니까 같은 날 같은 항목으로 여기서 의결한 걸 그냥 여기 똑같이 재의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삼성전자 ESG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0년에 보고 목적의 안건이 소개됐는데요. IR 동향 보고 4건, 그리고 IR 서스테이너빌리티 로드쇼 투자자 미팅 보고 결과 보고 1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보고 1건, 이렇게 보고 목적의 안건이 대부분이고 의결은 없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데 앞서서 그 의결 전에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내부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들여다봤는데,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은 거는 결국 내부거래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가진 위원회는 뭐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건설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거래위원회 의결이 이사회 의결 그대로 안건이랑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식만 갖추고 홍보나 대외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에 4가지 정도의 제언을 합니다. 첫 번째, 형식, 존재, ESG 위원회가 있다라는 이 존재 자체보다는 ESG 위원회의 기능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기능에 집중하려면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안건의 상정 범위는 무엇인지, 안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있는지 이사회가 있는지, 이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 기능에 집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안건 상정 범위를 상법까지 심의 의결하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공정거래
국가의료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만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은 그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이사라든지 주요 주주, 이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 사람들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 이 사람들의 내부 거래에 대한 안건까지 다 말하자면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니까 한층 더 까다롭게 해라 라는 게 두 번째 제언이었고요. 세 번째 제언은 기업의 공시 항목 그 서식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사회 및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든 그 안건 내용을 적도록 하고, 특히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거래 금액이나 거래 기간 이런 걸 안건 목록이랑 같이 공시를 하도록 강제해라. 네 번째는 이 위원회의 결정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강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해라. 이게 이제 네 가지 상당히 센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의 제언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홀 뗄라고 그러다가 혹 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칼럼에 썼어요. 왜냐하면 ESG 위원회를 만든 것은, 기업에서 만든 건 정말 ESG를 잘해보려고 만든 건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ESG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규제를 지금 또 맞닥뜨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저도 상반기에 기업에서 ESG 위원회 어디 자문위원이든 오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거절을 한 이유가, 왜냐면 그 전에 저도 위원회 같은 이제 사회공헌위원회든 이런 역할들, 정부위원회도 지금은 하나 하고 있지만 그런 데를 이제 해보면 이게 사실은 형식을 위해서 존재하긴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게 참 깝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수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위원회의 모습, 이런 게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ESG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은 보고인데 이거를 의결로 바꾸라고 상법에서 규제를 한다고 한들, 그게 이사회 멤버나 아니면 ESG 위원회 멤버나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멤버들인데 그거를 보고해서 의결로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CDC라는 곳에서 그 ESG 이사회를 위한 툴킷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몇 가지 이제 팁을 얻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사회든 이제 위원회든 여기서는 이렇게 제언을 해요. 이사회가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언을 하고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그거에 대한 정답은 기업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CDC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ESG 위원회라는 게 ESG의 리스크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지, 이게 괜히 위원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사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거버넌스가 오히려 복잡해져가지고 복잡성만 증가하는 건 아닌지 이걸 좀 고려를 하라고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위원회에 정보가 제공되는 그 시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위원회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정보가 제공이 되는지를 보라는 거고, 정보 보고의 수준이 ESG 위원회와 이사회가 어떻게 달리 하는지, 똑같으면 사실 위원회 따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ESG 위원회의 전문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제대로 정기 교육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이런 정보의 경우는 이 기업의 ESG 지표 중에서 어떤 게 앞서가고 어떤 게 뒤처지는지, 이런 지표들에 대한 내용, 리스크 중에서 상당히 심각한 거, 사망 사고가 났다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되게 큰 리스크가 있다든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한 사례, 그리고 ESG의 새로운 동향 중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 기업이 꼭 알아야 되는 동향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 벤치마크 목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에 대한 목표라든지 기업이나 산업별 표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NGO나 미디어나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 아주 중대하게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한 평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상당수 다 서치해보면 대부분이 어떤 이사회든 위원회든 코드 오브 컨덕트 아니면 커미트먼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 권한과 기능은 어디까지이며 이런 것들을 되게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기업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네스테라고 핀란드의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기업이자 지속가능 기업에서 꽤 높은 순위에 오르는 그 기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막 공개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홈페이지에 2006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그런 기업들의 거의 다양한 자료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최근엔 컨퍼런스 콜한 거에 대한 스크립트까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회나 위원회의 우리가 형식을 따지면 뭐 이사회나 위원회 독립성을 위해서 사내 이사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내 이사가 포함 안 되면 독립성이 있고 포함되면 독립성이 없고 이 부분도 안에서 들어가 보면 사실 결국은 모든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다 내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식은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에서 결론을 딱 닫아놓고 하지 않고 좀 열린 결론 그리고 이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조금 더 열린 상태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구조 리스크에 대해서 서로 더블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베스트 케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기관들이 뭐 지금까지는 ESG 위원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로 OX로 점수를 매겼다면 앞으로는 이런 평가 항목도 바뀌겠죠.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ESG라는 게 컨텍스트잖아요. 컨텍스트가 바뀐 거죠. 기업의 재무라는 걸로 보던 이 컨텍스트에서 사회와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기업의 역할을 보는 이런 컨텍스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기업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기업 운영하면서 이사회 한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봐가지고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해봤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거버넌스를 조금씩 열어가는 연습을 해보고 이게 뭐 이사회나 위원회 그리고 점점 더 협력업체, 소비자 정말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문 앞에서 거의 매일매일 데모하고 있는 NGO 이 사람들한테까지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뭐 그런 게 정말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진짜 진정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